여러분 지금 통장 잔고를 보면서 한숨 쉰 적 있으신가요? 올해 54살, 회사에서는 부장이라 불리지만 통장을 열어보면 한없이 작아지는 남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김 부장이라고 부릅니다. 30년 가까이 회사에 뼈를 묻었지만 정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그의 손에 남은 건 곧 끝날 월급과 자식들 등록금으로 반쯤 비어버린 통장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퇴근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옆자리 청년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게 됩니다. 화면 속에는 빨갛게 오른 그래프와 함께 낯선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그 순간 김 부장의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도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영상은 그 질문에서 시작된 김 부장의 주식 공부 여정을 따라가며 여러분도 A부터 Z까지 주식의 모든 것을 함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주식, 이 영상 하나만 보면 정말 끝납니다. 지금부터 김 부장과 함께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진짜 주식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 부장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회의에 시달리고 퇴근하면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드는 삶. 그런데 그날 지하철에서 본 청년의 화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 부장은 아내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주식이라는 거 한번 해볼까?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그거 하다가 돈 다 날린 사람들 얘기 많던데 괜찮겠어? 사실 김 부장도 두려웠습니다. 뉴스에서 본 건 늘 폭락, 손실, 비투 같은 무서운 단어들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의 삶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김 부장은 노트북을 켜고 처음으로 검색창에 이렇게 쳤습니다. 주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검색 하나가 그의 인생 후반전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김 부장이 이해해야 했던 건 주식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주식은 쉽게 말해 어떤 회사의 주인이 되는 증서입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100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조각 하나하나가 바로 주식입니다. 김 부장이 그중 한 조각을 산다면 그는 그 회사의 100분의 1만큼 주인이 되는 셈입니다. 회사가 돈을 잘 벌면 그 이익의 일부가 주인들에게 나눠지고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 조각의 가격도 함께 올라갑니다. 반대로 회사가 어려워지면 조각의 가치도 떨어지겠지요. 이것이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회사는 왜 이렇게 조각을 나눠 파는 걸까요? 바로 사업에 필요한 돈, 즉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신제품을 개발하려면 큰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빌리면 이자를 갚아야 하지만 주식을 팔면 이자 없이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대신 회사는 그 돈을 준 사람들에게 회사의 주인 자리를 나눠주는 겁니다. 김 부장은 이 설명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회사의 동업자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주식이 조금은 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막연한 도박이 아니라 내가 응원하고 믿는 회사에 돈을 보태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식들은 어디서 사고 파는 걸까요? 바로 주식시장, 흔히 증권거래소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라는 두 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같은 크고 안정적인 대기업들이 주로 모여 있는 시장이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이나 기술기업들이 모여 있는 시장입니다. 김 부장은 이 두 시장의 차이를 마치 큰 백화점과 작은 편집숍의 차이처럼 이해했습니다. 백화점에는 이미 검증된 유명 브랜드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편집숍에는 앞으로 뜰 수도 있는 신진 브랜드들이 모여 있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물론 편집숍의 신진 브랜드가 크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소리 없이 사라질 위험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김 부장은 함께 배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한 김 부장은 이제 실제로 주식을 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주식을 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권 계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을 찾아가야 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10분이면 계좌 개설이 끝납니다. 신분증을 촬영하고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비대면으로 계좌가 만들어지고 그 계좌에 돈을 넣으면 바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김 부장은 처음에는 이런 절차조차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회사 막내 직원에게 슬쩍 물어보며 하나씩 따라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계좌를 만든 뒤에는 증권사 애플리케이션, 흔히 MTS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을 켜서 원하는 회사의 이름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현재 주가와 함께
여러 숫자와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매수라는 버튼을 누르면 주식을 사는 것이고 매도라는 버튼을 누르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가격을 정해서 주문을 넣으면 그 가격에 팔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거래가 성사되는 방식입니다. 김 부장은 처음 매수 버튼을 누르던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손이 떨렸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인생에서 새로운 문 하나를 여는 기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계좌를 만들고 버튼 누르는 법을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공부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화면에 뜨는 낯선 숫자와 용어들이 김 부장을 다시 한번 당황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시가총액, PER, PBR 이런 알파벳과 한자가 섞인 용어들이 대체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야 했습니다. 먼저 시가총액이란 그 회사의 전체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한 주의 가격의 전체 주식 수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한 주에 10,000원인 회사가 주식을 100만 주 가지고 있다면 그 회사의 시가총액은 100억 원이 되는 셈입니다. 이 숫자가 클수록 시장에서 그 회사를 크고 안정적인 기업으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PER, 즉 주가수익 비율입니다. 이는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PER이 낮다면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저렴하다는 뜻이고 반대로 PER이 높다면 주가가 이익에 비해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PER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높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큰 회사는 지금 당장 버는 돈이 적어도 PER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가진 순수한 자산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매겨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PBR이 1보다 낮다면 회사가 가진 자산의 가치보다 주가가 더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김 부장은 이 두 지표를 회사의 가격표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가격표를 보고 이게 비싼지 싼지 판단하듯 주식을 살 때도 이런 지표들을 통해 그 회사가 지금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 싸게 거래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어 공부를 하다 보니 배당이라는 개념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당이란 회사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동업자들끼리 연말에 이익을 나누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회사는 이익이 나도 재투자를 위해 배당을 거의 하지 않고 어떤 회사는 안정적으로 매년 꾸준히 배당을 나눠줍니다. 은퇴를 앞둔 김 부장에게는 이 배당이라는 개념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들어오지는 않지만 꾸준히 배당을 주는 회사의 주식을 여러 개 모아두면 마치 두 번째 월급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용어를 익히면서 김 부장은 화면 속 숫자들이 더 이상 외계어처럼 느껴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용어를 익힌 다음 김 부장이 마주한 것은 차트, 즉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처음 차트를 봤을 때는 그저 빨갛고 파란 막대기들이 어지럽게 나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알고 보면 이 막대기 하나하나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막대기를 캔들이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캔들은 특정 기간 동안의 시가, 즉 처음 가격과 종가, 즉 마지막 가격, 그리고 그 기간에 가장 높았던 가격과 가장 낮았던 가격을 함께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관례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빨간색으로, 가격이 내리면 파란색으로 표시합니다. 캔들이 빨간색이면서 길다면 그 기간 동안 매수하려는 힘이 강했다는 뜻이고 파란색이면서 길다면 팔려는 힘이 강했다는 뜻입니다. 김 부장은 이 캔들 하나하나가 마치 그날의 전쟁 기록 같다고 느꼈습니다.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사이의 힘겨루기가 색깔과 길이로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하니 훨씬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차트에는 캔들 말고도 구불구불한 선이 하나 더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주가를 선으로 이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일 이동평균선은 최근 5일간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고 20일 이동평균선은 최근 20일간의 평균 주가를 나타냅니다. 이 선들을 보면 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흐름인지 내리는 흐름인지 큰 그림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짧은 기간의 평균선이 긴 기간의 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는데 이는 상승 흐름의 신호로 해석되곤 합니다.
반대로 짧은 기간의 평균선이 긴 기간의 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것은 데드크로스라 부르며 하락 흐름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만 김 부장은 이런 신호들이 100% 정확한 예언이 아니라는 것도 함께 배웠습니다. 어디까지나 과거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 참고 자료일 뿐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마법의 공식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했습니다. 차트 아래쪽에는 막대 그래프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주식이 실제로 사고 팔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주가가 크게 움직여도 거래량이 적다면 그 움직임은 힘이 약하고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주가가 오른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매수에 나섰다는 뜻이므로 그 상승에 더 힘이 실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부장은 거래량을 마치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한 골목보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에 더 많은 이야기와 기회가 있는 것처럼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돈이 오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매수와 매도 버튼을 누르는 법을 배운 뒤 김 부장은 화면 한쪽에 촘촘히 늘어선 숫자들의 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가창이었습니다. 호가창은 지금 이 순간 얼마에 사겠다는 사람과 얼마에 팔겠다는 사람이 각각 몇 명이나 대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시간 게시판 같은 것입니다. 위쪽에는 팔겠다는 사람들의 가격과 수량이, 아래쪽에는 사겠다는 사람들의 가격과 수량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파는 가격과 사는 가격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거래가 체결됩니다. 김 부장은 이 호가창을 보면서 마치 시장 좌판에서 상인과 손님이 흥정하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주문을 넣는 방법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지정가 주문으로 자신이 원하는 가격을 직접 정해서 주문을 넣는 방식입니다. 정한 가격에 도달해야 거래가 체결되기 때문에 원하는 가격에 정확히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가격까지 오지 않으면 거래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장가 주문으로 가격을 따로 정하지 않고 지금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즉시 사거나 파는 방식입니다. 빠르게 거래를 체결시키고 싶을 때 유용하지만 가격이 급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불리한 가격에 거래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배웠습니다. 김 부장은 처음에는 시장가 주문이 편해 보여서 주로 사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급하게 거래를 서두르기보다는 지정가로 차분히 원하는 가격을 기다리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 부장은 주식을 사고 팔 때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거래를 할 때마다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가 있고 주식을 팔 때는 국가에 내는 세금도 함께 발생합니다. 이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자주 사고 팔수록 이런 비용들이 조금씩 쌓여 실제 수익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김 부장은 이유 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마치 잦은 이사가 이삿짐 센터 비용만 늘리듯 잦은 매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계속 늘린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적인 용어와 차트 읽는 법을 익힌 김 부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투자에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 투자입니다. 이는 회사의 진짜 가치보다 주가가 싸게 거래되고 있는 회사를 찾아서 사두고 시장이 그 가치를 알아볼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마치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알아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아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보물을 미리 사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성장주 투자입니다. 이는 지금 당장은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의 흐름을 읽고 미래의 주인공이 될 회사를 미리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배당주 투자입니다. 이는 앞서 배운 배당을 꾸준히 주는 안정적인 회사들에 투자해서 주가 자체의 등락보다는 매년 들어오는 배당금을 목표로 하는 방식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테마주 투자라고 불리는 방식도 있는데 이는 특정 이슈나 유행에 따라 짧은 기간 동안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쫓아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김 부장은 이 네 가지 방식을 하나씩 비교해보면서 자신의 성향과 목표에 어떤 방식이 맞을지 고민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투자를 시작해 앞으로 수십 년의 시간을 벌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소 위험이 크더라도 성장주의 무게를 두고 긴 안목으로 기다려볼 수 있겠지만 은퇴가 머지않은 자신에게는 그런 긴 기다림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김 부장은 냉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정성만조차 아무런 성장 없는 자산에만 머무는 것도 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치 투자와 배당주 투자를 중심에 두되 전체 자산의 일부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도 나누어 담는 방식으로 균형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와 은퇴 시기를 고려했을 때 짧은 시간에 크게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안정적으로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 방식이 자신에게 맞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정한 김 부장이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 한켠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뉴스에서 봤던 폭락과 손실 이야기들이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 부장은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분산 투자였습니다. 한 회사에 모든 돈을 몰아넣는 것을 몰빵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자산 전체가 흔들리는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반면 여러 회사, 여러 산업에 나누어 투자하면 하나의 회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 자산에 미치는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바구니에 달걀을 나누어 담으면 바구니 하나를 떨어뜨려도 모든 달걀이 깨지지는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김 부장은 이 개념을 듣고 나서 앞으로는 절대로 한 종목에 모든 돈을 넣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분산 투자와 함께 배운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손절매였습니다. 손절매란 주식이 예상과 다르게 계속 떨어질 때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주가가 떨어져도 팔지 못하고 계속 들고 있다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자신만의 원칙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산 가격보다 10%가 떨어지면 이유를 막론하고 판다는 식의 원칙을 세워두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타기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주가가 떨어질 때 추가로 더 사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이는 그 회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할 때는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지만 근거 없이 그저 본전 생각에 물타기를 반복하면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위험이 크다는 것도 함께 배웠습니다. 김 부장은 이 부분에서 특히 신중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김 부장은 초보 투자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앞서 말한 몰빵, 즉 한 종목에 모든 돈을 넣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빚투, 즉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거나 신용거래를 이용해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큰 돈을 투자하면 조금만 주가가 떨어져도 이자 부담과 상환 압박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실수는 뇌동매매입니다. 이는 뚜렷한 원칙이나 이유 없이 남들이 산다니까 따라 사고 남들이 판다니까 따라 파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만의 기준 없이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결국 비쌀 때 사고 쌀 때 파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 쉽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이미 많이 오른 급등주를 뒤늦게 쫓아가서 사는 것입니다. 뉴스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어떤 종목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뛰어들면 이미 상승이 끝나갈 무렵인 경우가 많아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김 부장은 이 네 가지 실수를 종이에 적어 책상 앞에 붙여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종이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경계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위험 관리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김 부장은 자연스럽게 장기적인 관점과 복리의 힘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복리란 원금뿐만 아니라 그동안 불어난 이익에도 다시 수익이 붙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10%씩 수익이 난다고 가정하면 처음 몇 년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증가 속도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마치 눈사람을 굴릴 때 처음에는 크기가 잘 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커지고 나면 한 바퀴 구를 때마다 훨씬 많은 눈이 붙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김 부장은 이 복리의 힘을 이해하고 나서 짧은 시간에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꾸준히 오랜 시간 투자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적립식 투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적립식 투자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정해두고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꾸준히 나누어 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쌀 때는 조금 사고 쌀 때는 많이 사게 되어 평균적으로 매입 단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평균 매입 단가 분산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김 부장은 매달 월급날 정해둔 금액만큼 꾸준히 투자하는 자신만의 습관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 부장은 ETF라는 상품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ETF란 여러 회사의 주식을 하나로 묶어놓은 바구니 같은 상품으로 이 하나의 상품만 사도 자동으로 여러 회사에 분산 투자를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를 따라가는 ETF를 산다면 그 안에 담긴 수많은 대기업들에 골고루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개별 회사를 하나하나 분석할 자신이 아직 부족했던 김 부장에게 ETF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왔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개별 종목 분석에 뛰어들기보다는 우선 이런 ETF로 시장 전체의 흐름에 올라타는 경험을 쌓으면서 조금씩 실력을 키워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조언을 여러 전문가들의 글에서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김 부장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주식 투자라도 어떤 계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금저축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흔히 ISA라고 부르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좌로 일정 금액을 넣으면 그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투자로 번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나중으로 밀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나이 이전에 급하게 돈을 빼면 오히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정말 노후를 위한 자금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ISA 계좌 역시 일정 한도 안에서 여러 상품에 투자하며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이 있어서 목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부장은 이 두 계좌의 존재를 알고 나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은퇴가 머지않은 자신에게 이런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들이야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바로 일반 계좌뿐만 아니라 연금 저축 계좌도 함께 개설해서 노후 준비라는 목적에 맞는 돈은 이 계좌를 통해 꾸준히 쌓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계좌를 목적에 맞게 나누어 쓰는 법을 배우면서 김 부장은 자신의 투자 자금 전체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몇 년 안에 쓸 수도 있는 돈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에 두고 10년 이상 여유를 두고 굴릴 수 있는 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노후를 위한 돈은 세금 혜택이 있는 연금 계좌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식으로 역할을 나눈 것입니다. 이렇게 자금의 성격에 따라 그릇을 나누어 담고 나니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모든 돈이 한꺼번에 위험해진다는 막연한 불안감도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김 부장은 이것이야말로 나이 50이 넘어 시작하는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무작정 공격적으로 굴리기보다는 자신의 시간과 상황에 맞게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론 공부를 어느 정도 마친 김 부장은 드디어 실전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돈을 넣지 않고 없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소액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한 종목은 평소에도 자주 이용하던 익숙한 생활용품 회사였습니다. 잘 모르는 회사보다는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여러 번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회사의 제품을 집에서도 늘 사용하고 있었고 마트에 갈 때마다 그 회사의 제품이 다른 진열대보다 눈에 띄게 잘 팔리는 모습을 오래전부터 지켜봐 왔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펼쳐보니 실제로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었고 빚도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실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숫자로 확인한 근거가 함께 맞아떨어지자 김 부장은 비로소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첫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었습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고 처음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 김 부장은 퇴근길 내내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았는지 모릅니다. 주가가 오르면 괜히 기분이 좋아졌고 조금만 떨어져도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 부장은 매일매일의 작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앱을 열어보던 습관이 몇 주가 지나자 하루에 한 번, 나중에는 며칠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등락보다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에 마음을 두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김 부장의 투자 여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마치고 자신 있게 시작했지만 몇 달 뒤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리는 시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어두운 소식이 쏟아졌고 김 부장이 가진 주식들도 예외 없이 빨간불이 아닌 파란불로 물들었습니다. 그 순간 김 부장의 마음속에서도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하지만 그때 김 부장은 책상 앞에 붙여둔 원칙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유 없이 남들 따라 파는 뇌동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 자신이 산 회사들이 여전히 좋은 회사라는 확신,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처음의 결심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오히려 평소보다 조금 더 여윳돈을 모아 꾸준히 정해둔 금액만큼만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그 시기 김 부장은 잠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열어 밤사이 해외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까지 생겼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이러다 병나겠다고 잔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그 힘든 몇 달을 지나며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회사의 제품을 사고 있었고 회사는 여전히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의 분위기 때문에 주가만 함께 눌려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사업보고서와 뉴스를 통해 거듭 확인하면서 김 부장은 자신의 판단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았을 때 김 부장은 그 힘든 시기를 버텨낸 자신에게 스스로 대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시장은 늘 오르내림을 반복한다는 것, 그리고 그 오르내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으로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김 부장의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조금씩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아내는 남편이 매달 정해둔 금액만 꾸준히 투자하고 무리하게 돈을 끌어다 쓰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학생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나도 이제 아르바이트비로 조금씩 주식 해볼까? 예전 같았으면 그런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렸을 김 부장이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딸에게 자신이 배운 것들을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 분산해서 투자해야 하는 이유, 빚을 내서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딸은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며 눈을 반짝였고 김 부장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가 이제는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혜가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했습니다. 그 흔들리는 시기를 지나며 김 부장은 경제라는 큰 흐름과 주식시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는 늘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반복되는 순환을 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회사들은 물건을 더 많이 팔고 이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도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소비가 줄고 회사의 이익도 줄어들면서 주가도 함께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순환의 중심에는 금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금리는 쉽게 말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데 매겨지는 값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과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쉬워져서 투자와 소비가 활발해지고 이는 다시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아지면 돈을 빌리는 부담이 커지면서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주식시장도 이에 영향을 받아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부장은 뉴스에서 나오는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같은 소식들이 왜 그렇게 시장을 크게 흔드는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율도 주식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달러에 비해 낮아지면 우리 기업들이 만든 물건을 해외에 더 싸게 팔 수 있게 되어 수출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매우 단순화한 설명이고 실제로는 다양한 변수가 얽혀 있지만 김 부장은 이런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왜 어떤 시기에는 특정 산업의 주가가 유독 강세를 보이고 어떤 시기에는 유독 약세를 보이는지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경제 뉴스 앵커의 말들이 예전처럼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 환율이 크게 움직였다는 소식 하나하나가 자신의 자산과 연결된 살아있는 정보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 부장의 투자 방식도 점점 다듬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유명하고 익숙한 회사 위주로 주식을 샀다면 이제는 그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조금씩 들여다보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회사가 어떤 사업으로 돈을 버는지, 최근 몇 년간 매출과 이익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같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선 회계 용어들이 가득해서 어렵게 느껴졌지만 하나씩 찾아보고 익히다 보니 점점 회사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눈이 생겼습니다. 김 부장은 이를 마치 건강검진 결과지를 읽는 것과 비슷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매출은 그 회사가 얼마나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고, 이익은 그 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남는 장사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부채는 그 회사가 얼마나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식으로 자신만의 언어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 무렵 김 부장은 회사 동료 하나가 어디선가 들었다며 특정 종목을 은밀히 추천해주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솔깃해서 바로 매수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그 정보의 출처와 근거를 먼저 따져보는 습관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 종목의 사업 보고서를 찾아보고 최근 실적과 부채 상황을 확인하고 왜 그런 소문이 도는지 스스로 이유를 정리해본 뒤에야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종목은 뚜렷한 근거 없이 그저 소문만 무성했던 경우였고, 김 부장은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주 뒤 그 종목의 주가는 크게 출렁이며 떨어졌고, 김 부장은 그때 스스로 세운 원칙 덕분에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근거 있는 정보를 구분하는 눈이 투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 부장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투자 상황을 점검하는 습관도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주가를 들여다보며 마음을 졸이는 대신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을 정해서 자신이 가진 종목들을 차분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각 회사가 처음 샀을 때와 비교해 사업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처음 세웠던 투자 이유가 여전히 유효한지, 전체 자산에서 특정 종목의 비중이 너무 커지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어떤 종목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졌다면 일부를 팔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기적인 점검을 흔히 리밸런싱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리밸런싱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흐트러진 자산의 비율을 원래 계획했던 비율로 다시 맞추는 작업을 말합니다. 김 부장은 이 습관을 통해 어느 한 종목에 자신도 모르게 지나치게 쏠려 있는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들여다보며 불안해하는 대신 한 달에 한 번 차분히 점검하는 이 리듬이 그의 투자 생활에 안정감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김 부장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도 중요한 공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 지나치게 흥분해서 계획에 없던 추가 매수를 하거나 주가가 떨어질 때 지나치게 불안해서 원칙 없이 팔아버리는 것 모두 결국 감정에 휘둘린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이 회사를 왜 사는지, 언제까지 들고 갈 것인지, 어떤 상황이 오면 팔 것인지를 미리 노트에 적어두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적어둔 원칙이 있으면 막상 시장이 흔들릴 때도 그 노트를 다시 펼쳐보며 처음의 판단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이 노트를 자신만의 나침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잃을 것 같을 때마다 꺼내보는 나침반처럼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그 노트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 부장은 뉴스를 보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흘려보내던 경제 뉴스가 이제는 자신의 투자와 직접 연결되는 살아있는 정보로 다가왔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어떤 산업이 유리하고 어떤 산업이 불리한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어떤 회사들이 영향을 받는지, 이런 흐름들을 조금씩 연결해서 생각하는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모든 뉴스를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과 자신의 자산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눈은 확실히 밝아졌습니다. 회사 후배들이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던 김 부장이 이제는 조금씩 자신의 의견을 보태기 시작했다는 것도 스스로 느낀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김 부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처음부터 특별한 재능이나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은퇴를 앞두고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던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씩 차근차근 배우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식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구조, 계좌를 만드는 법, 용어를 이해하는 법, 차트를 읽는 법, 투자 스타일을 정하는 법, 위험을 관리하는 법, 그리고 장기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법까지 그는 하나씩 순서대로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바탕으로 작은 실천을 반복했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하고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고 실수를 하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과정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김 부장처럼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늦은 건 아닐까? 나만 모르고 다들 잘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시작했다가 돈만 잃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하지만 김 부장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시작했느냐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주식이 무엇인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좌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고 파는지, 시가총액과 PER, PBR, 배당 같은 기본 용어는 무엇을 뜻하는지, 캔들과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으로 이루어진 차트는 어떻게 읽는지, 가치투자와 성장주 투자와 배당주 투자는 각각 어떤 방식인지, 분산투자와 손절매로 위험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몰빵과 비투와 뇌동매매와 뒤늦은 추격매수 같은 실수는 어떻게 피하는지, 그리고 복리와 적립식 투자와 ETF를 통해 어떻게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씩 이해하고 나면 주식은 더 이상 막연히 두려운 도박이 아니라 차분하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 됩니다. 물론 주식 투자에 100% 안전한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전문가도 미래를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고 시장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시작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며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 부장 역시 지금도 완벽한 투자자는 아닙니다. 여전히 배우고 있고 여전히 실수도 하고 여전히 시장의 흐름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중함으로 바뀌었고 무작정 피하기만 하던 태도가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 부장이 만난 사람들 중에는 반대로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어려움을 겪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부서의 한 동료는 은퇴가 가깝다는 조급함에 짧은 기간 안에 큰 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급등하던 테마주에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한꺼번에 투입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주가가 오르며 기분 좋은 수익을 맛보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종목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반토막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손절매 원칙도 없이 그저 오르기만을 바라며 버티던 동료는 결국 큰 손실을 확정짓고서야 주식을 정리했습니다. 김 부장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배운 원칙들, 즉 분산투자와 손절매, 그리고 빚내지 않기와 조급해하지 않기가 그저 교과서적인 잔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방패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시장이 무너질 때가 아니라 조급함의 원칙을 저버리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반면 같은 회사의 또 다른 선배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김 부장보다 몇 년 앞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매달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우량한 회사와 ETF에 나누어 투자해왔습니다. 화려하게 큰 돈을 번 것은 아니었지만 몇 년이 지나고 보니 그 꾸준함이 쌓여 제법 든든한 자산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이 선배를 보면서 화려한 대박보다 은은하지만 꾸준한 성장이 결국 더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걷고자 하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시점에 서 계신가요? 어쩌면 아직 사회초년생일 수도 있고 어쩌면 김 부장처럼 은퇴를 눈앞에 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지금까지 주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권 계좌를 만들어 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고 평소 관심 있던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한번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큰 돈을 한꺼번에 넣기보다는 소액으로 감을 익히면서 오늘 배운 용어들과 개념들을 실제 화면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원칙들, 분산해서 투자하고 무리하게 빚을 내지 않고 남들 따라 휩쓸리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이 원칙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김 부장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도 퇴근길 지하철에서 경제 뉴스를 확인하고 주말이면 관심 있는 회사들의 소식을 찾아보며 자신만의 투자 노트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두려움은 이제 설렘으로 바뀌었고 막연한 불안이었던 은퇴 이후의 삶은 조금씩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불안해하기만 하던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김 부장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의 A부터 Z까지 김 부장의 이야기와 함께한 완벽 입문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